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어예요. 무시하는 행동이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강화를 제거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여 친구들을 웃기는 방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으면 그 방해 행동을 유지시키는 관심과 웃음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방해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시하기는 일관성을 갖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속어법은 아동의 행동이 관심 끌기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에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속어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지를 해야 되는 거죠. 속어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문제 행동이 일반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 달라져서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 행동을 더 강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속어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중간에 속어법을 멈추는 경우에는 이 문제 행동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무시하여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속어 적용 과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을 규정합니다. 창순이는 수업 중 부적절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여 친구들을 웃기는 방해 행동을 보인다. 두 번째,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합니다. 친구들의 관심과 웃음이 창순이의 방해 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 결과가 됐어요. 강화가 된 게죠. 친구들이 관심 갖고 웃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속어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창순이가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기로 한 거죠. 강화되는 반응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후속 결과로 인한 일시적 행동 폭발 현상. 처음에는 창순이가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심하게 웃겨보려고 더 박의 행동을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가 된 거죠. 근데 계속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인 속어를 사용하니까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 행동은 결국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별 강화예요. 차별 강화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원하는 행동을 반대로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를 사용하는 연속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빈도 행동 차별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행동을 제거하기보다는 감소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연지가 언어 선택 활동 동안 3번 이하로 가면 좋아하는 블록놀이를 하도록 해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예 못 가게 할 수는 없겠죠.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빈도를. 다음은 타행동 차별 강화예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일정 시간 일어나지 않을 때 문제 행동에 목적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친구를 귀찮게 건드리는 민규가 3분 동안 친구를 건드리지 않으면 민규에게 다가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아이가 다른 행동을 통해 차별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상반행동 차별 강화. 이거는 문제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 즉 손을 빠는 행동 대신에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과서 이제 9-5의 표를 보시면 차별 강화 절차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인 저빈도 행동 차별 강화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행동이 감소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발생수를 감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체 행동에 대한 강화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민이는 30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기를 3회 이하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타행동 차별 강화예요. 행동 발생이 제로로 감소하는 거죠. 원리는 비발생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대체 행동에 대한 강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경민이는 30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안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접인대 행동하고는 다르죠. 자, 그 다음은 상반 행동 차별 강화. 기능적 대체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되고 기능적 대체 행동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원리를 적용합니다. 대체 행동에 대한 강화를 제공합니다. 경민이는 성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때리는 행동 대신에 버튼을 누르거나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 반응 대가와 토큰 강화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일정량의 강화제를 잃게 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반응 대가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하지 않은 경우 좋아하는 놀잇감을 빼앗아 일정 시간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토큰 강화와 주로 함께 사용하는데 토큰이란 목표 행동을 수행하면 제공되는 스티커와 같은 상징적 사물이죠.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고 약속한 개수를 획득하면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토큰 강화인데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토큰을 주고 문제 행동을 하면 토큰을 뺏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뺏길 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대가가 적절하지 않아서 토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항할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단,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잘 아시죠? 고립시키는 거죠.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강화 요소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임아웃은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 반드시 길다고 효과적인 것도 아니고 1에서 5분 정도로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바람직하게 끝냈을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회피 기능의 문제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애가 이제 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을 했을 때 타임아웃 시키면 얘는 더 행복해 합니다. 싫어하는 과제를 하기 싫어서 반에서 나오고 싶은데 선생님이 타임아웃을 시켰어. 그러면 안 하고 노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 끌기를 위한 문제 행동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타임아웃은 이제 아이를 혼자 교실 밖에 있는 영역에 길게 배치를 하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하실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두 분 계실 경우에 한 분의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가고 한 분은 교실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적 처벌이에요. 부적 처벌의 반대 개념으로 원하는 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거나 가볍게 꾸중하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다 교정. 과다 교정은 문제 행동의 후에 과다하다고 싶을 만큼 아동이 좋아하지 않는 후속 결과를 강하게 제공하여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상황 회복 과다 교정은 문제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는 것. 벽에 낙서를 한 아이가 벽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적 연습 과다 교정은 문제 행동과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을 과하게 반복 연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율동을 하지 않고 비행기 날리는 흉내를 낼 경우에는 율동을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복원. 복원은 친구에게 욕을 한 경우 사과하도록 하는 것처럼 문제 행동으로 발생된 손실을 보완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원 과정이 싫어서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복원을 과다하게 강하게 시행하는 경우 상황 회복 과다 교정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입니다. 벌은 혐오적인 후속 반응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이나 비율을 감소시키는 후속 자극으로 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 산출과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장난감 던지는 것을 멈춘다면 야단치기는 벌이지만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벌이 아닌 셈이 된다. 네. 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 행동이 감소할 때만 그 정의가 합당해집니다. 아이가 행동이 멈추지 않아서 벌을 줬는데 이 아이한테는 더 이득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벌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벌은 또 부작용도 있죠. 그런데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혐오 자극의 사용은 행동 발생을 신속하게 정지시키고 단기간 효과를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혐오 자극의 사용은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 간의 혹은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 간의 명백한 변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 후에 혐오적인 후속 자극 제시는 다른 아동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다른 아동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혐오적 후속 반응, 특히 신체적 접촉은 적절한 안전과 다음에 절차적 지침을 정한 후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표적이 되는 문제 행동을 위한 비혐오적 절차의 적용은 실패를 증거입니다. 또 합당한 절차를 통한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및 동의 철회 보장, 자격 있는 전문가가 계획한 혐오 절차의 실행 결정, 절차의 효과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절차의 중단을 검토하기 위한 예정 시간표, 절차 시행자의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 관찰, 목표 도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와 절차의 효과에 대한 기록, 이것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벌은 강화처럼 다음에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나 교사는 그 상황의 의미를 아동에게 되새겨주고 그런 행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수는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부엌에 들어왔다. 엄마의 등 뒤로 돌아서 가스레인지에 다가와서 그 위에 냄비를 만졌다. 윤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리고 울었다. 그 뒤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만지지 않았다. 네. 자, 문제 행동을 볼까요? 소리 지르고 물체를 던지는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반응 전략 중재는 어떤가요? 말로 표현했을 때 크게 반응하여 칭찬해주고 스티커를 준다. 아이가 물건 아무리 던지고 소리 질러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 전략 중재를 보면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가 다은이의 스티커를 가져간다. 네. 다음은 또를 꼬집거나 핥히는 문제 행동을 계속 보였을 때 자, 반응 전략 중재 어떻게 사용했나 볼까요? 또래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크게 반응하여 칭찬해주고 요구를 들어준다.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는 다은이를 일정한 공간에 서 있으라고 한다. 근데 이걸 이제 서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의 경험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위기관리예요. 네, 이제 주교재 1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기에 아동의 행동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를 입히거나 귀한 자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제시한 반응 중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한 위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관리 반응들은 아동과 다른 사람들의 보호에 더 중요한 관심을 두고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아동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긴장 완화 훈련이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그 장소에서 나가게 해서 방을 좀 더 안전하게 합니다. 다음은 던질 만한 물건을 치우는 겁니다. 또한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을 막기 위해서 때리는 행동을 제지합니다. 이때 언어적인 표현은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이 아이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인이 나타나면 일정한 절차,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과 사과하기를 거쳐서 아동을 일과로 돌아가게 합니다. 위기관리 절차의 시행 내용을 문서화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위기관리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적합한 중재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팁을 주자면 분노 조절 훈련. 자, 화가 난 상황에서 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음의 상황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희철이가 네가 작업한 물건을 건드렸구나.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희철아, 네가 작업한 블록들을 건드렸구나. 세 번째, 일시적 단서를 알아내는 거죠. 수민이 얼굴이 빨갛게 화끈거리네. 자, 세 번째, 아동 입장에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자, 혼자 숨을 크게 쉬자. 괜찮아. 네, 네 번째는 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쉬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10가지 세본다든가. 다섯 번째, 자기평가를 합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는데 가만히 있었어. 잘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자기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요약한 거를 보시면 반응 전략 시행 전 고려할 점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응 전략인 정적 강화, 계약, 부적 강화, 교수적 절차를 알고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는 강화를 실행할 때 유의사항을 나는 알고 있다. 네 번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응 전략인 소거, 차별 강화, 바람직한 자극 제거, 정적 처벌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혐오적인 반응을 시행하더라도 이때의 주의사항을 알고 있다. 체크를 한번 쭉 해보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퀴즈 문제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주교지에 보시면 부록이 나와 있어요. 사례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전략 중재의 예시입니다. 상황을 먼저 볼게요. 대체행동 교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체행동 교수를 기환이가 다시 생각하도록 알려줍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대체행동 교수에 대해 다시 알려주고 기환이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 행동, 교수 방법에 대체행동, 교수 방법에 따라 친구를 보고 말로 표현하는 경우 행동보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고
놀잇감을 나누어 주거나 관심을 갖고 함께 놀이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기현이가 자신의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할 때 칭찬의 말과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기현이가 갖고 있는 놀잇감을 누구누구가 갖고 싶어서 왠지는 말로 표현하고 나누어 주어서 모모가 많이 고마워하겠구나. 선생님도 기분이 좋구나. 라는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원인과 이제 그 원인이 일어나서 그 인사말이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선생님이 세세하게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격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원에서 가장 어렵고 우리가 살피기 힘든 아이들이 이제 공격 행동입니다. 친구와 놀이하고 싶은 요구를 몸으로 계속 표현해서 친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 조용한 곳으로 잠시 분리해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교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완이의 행동으로 인한 친구의 불편함과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기완이가 계속 놀잇감을 혼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격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 기완이의 이름을 불러 행동을 멈추도록 한 후에 기한이로부터 놀잇감을 차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1분 정도 차단하고 다시 대체 행동 교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이 반응 전략 중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10장 시간이 조금 남아서 10장을 조금 초반부만 할게요. 자, 10장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평가와 장기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차를 살펴보면 교과서 19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평가. 여기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계획 수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고려사항을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 장기적 지원에서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의 변화, 지원 유지 전략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평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에 따라 실행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적절히 계획을 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면 이를 위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따라 문제 행동을 지원하였으나 진전이 없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전략을 다시 계획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획할 때 아동의 행동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작성하는데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하면서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를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고 계획을 주는 이러한 과정은 교사가 시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 사항을 측정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날짜를 정합니다. 지원 계획이 준비된 후에 아동의 행동을 ABC 목록, 기능평가 관찰 양식 또는 기능평가 계획이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했던 간단한 양식 등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의 근원 덩어리 따라
문제 행동의 특성에 따라 빈도나 지속시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감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도 기록해야 합니다.